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를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를 두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교육의 희망적인 모델이라는 찬성 측, 그리고 현재 교육제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이신희 공동대표, 그리고 전국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박은진 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형 서울특별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제적 형편 등 문제로 굶거나 불량 먹거리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먹거리 기본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위원 128명이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서울시 먹거리 정책에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 다뤄볼 혁신학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09년에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인간의 모든 자질을 발달시키는 전인 교육을 표방하면서 이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 역시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교육 정상화의 좋은 모델이다라는 찬성 입장, 그리고 검증 안 된 실험에 불과하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혁신 고등학교가 논란이 큽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 반대로 충북 제천고 그리고 광주 대광여고가 혁신학교 추진 계획을 철회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찬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이신희 공동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광주 대광여고가 혁신학교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문들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 결과인데요. 대표님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네, 혁신학교가 맨 처음에 이제 도입될 때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예, 공교육이 새로운 어떤 교육에 시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대광여고뿐만이 아니라 충북 제천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번에 혁신학교가 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반대하고 저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포기하기까지 했어요. 예. 예, 그런 이유는 지금 이제 도입한 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학부모들이 보기에 또 학교의 선배들이 보기에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혁신학교를 지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로 어떤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먼저 지금 국감에서도 최근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예. 학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요. 예. 전희경 의원이 이제 국감에서도 얘기했고 또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혁신학업 성취도 자료에 보면은 성취 수준이 혁신학교 고교생이 학력 미달이 11.9%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전국 고등학교 평균을 보니까 4.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혁신학교 아이들은 3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2015년도에 혁신학교 기초 미달 학력 이 비율은 7.9%였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예. 11.9%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일제교사까지 이번에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교육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죠. 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도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고가 전국 고등학교 평균보다 3배 정도 된다 이런 걸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9월에 앞서 말씀하신 충북에 있는 제천고등학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일반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1, 2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을 때는 혁신학교를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현장에서 학생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현장에서의 학생들은 솔직히 혁신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어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거를 학력이 학교에 이제 진학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혁신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혁신이 된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이렇게 시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입시에 지치고 이러한 생각들보다 뭔가 이렇게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근데 학부모 입장으로서 또 교사의 입장으로서는 그 시기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미래의 경쟁력인데 그것까지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학부모로서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학생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고서 보통은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좀 선호하기 마련인데 나중에는 결국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따라가게 되는 모양새를 보이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이 학생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일반 학교가 더 좋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 만족도가 일반 학교보다 혁신학교가 좀 더 높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초, 중, 고등학교, 혁신학교 모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도 있고 중학교 아이도 있고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일단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이 아이의 삶의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입장으로서도 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마음에서 부담감이 좀 덜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경험에 있는 교육, 뭔가 새로운 방법의 교육들을 이렇게 시도받는 이런 것들이 좀 엄마들을 선호하게끔 많이 현혹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 교육을 지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 혁신학교에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송파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페미니즘 교육을 해가지고 엄마들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이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의 자율권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끼리 이런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퀴어 축제에서 벌어졌던 이렇게 어른이 보기에도 굉장히 낯뜨거운 현상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또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게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념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교육 성향이 많이 강하다는 건가요? 진보가 그닥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념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수준의 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교육을 받으면 받게 될 이 여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 교육이 여성주의 교육인데, 이 교육을 하면서
남성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진보 교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학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혁신을 진짜 혁신으로 하기를 원해요. 예. 예, 처음에 저희가 기대하였던 거는 혁신이라고 해서 기대가 됐고 이것을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엄마들이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가짜 혁신이라는 것이 점점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냥 환경교육 한다고 옆에 생태공원 갔다 오고 이거는 유치원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냥 갔다 오지 않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러고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계획하고 뭘 배우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갔다 오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예. 이런 수준이 떨어지고 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입시 위주의 교육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형태로 이제 이거 입시 위주의 아이들이 지친 이런 마음을 이제 좀 덜어준다는 의미로 이런 것도 생겼는데, 예, 과연 이러한 교육들이 학종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래서 입시에 더 도움이 되었는지 이것도 지금 재고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 그것도 운영 사례를 통해서 지금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혁신학교에 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대표로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신희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공동대표였고요. 이제 상대되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진 전국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전국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이제 혁신학교에 진짜로 자녀분을 진학시키신 거죠? 네, 근데 조금 전후 관계가 다른 게요. 예. 제가 혁신학교 대표로서 아이를 진학을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초중등학교는 학교 교문구초도 안 가던 학부모였어요. 아하. 예,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친한 친구를 이유대로 구하지 않고 혁신학교를 혼자 선택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자녀분이 네. 혼자서 혁신학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 용기를 좀 응원하고 싶어서 아하. 같이 학부모 참여 활동을 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혁신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고 같이 고민하는 학부모들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전국 단위로 결성을 하게 되면서 제가 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덕분에 제가 학부모로서 성장을 한 거지 제가 대표로서 아이를 진학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이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학부모가 보기에 이 아이가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는 좀 다르다. 아니면 수업 교과 과정 만족도 같은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제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좀 다르고 네가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물었더니 우리 아이 말은 뭔가를 시도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계획을 하고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걸 들여다보면서 같이 해주고 지지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그걸 내가 뭐 꼭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이 중요한 것만큼 남의 삶과 어떤 생각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배워갈 수 있어서 그런 면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지켜면서 사실은 이제 혁신학교를 지원하면서 저는 그 혁신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제가 10대에 학교가 행복했고 마지막 학교가 10대에서 학교 생활이 행복했고 그리할 선생님과 그리할 친구가 있다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어떤 정말 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순간순간. 아하. 네. 진짜로 자녀 그리고 학생들의 뭔가 행복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고 좀 만족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아하.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뭐 공교육 강화 정책이라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친다고 느끼는 그런 뭐 사례가 있나요, 혹시?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혁신학교를 둘러싼 오해나 편견 중에 하나가 수업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안 한다, 학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무리 아이가 뭐 그런 교과 외적인 활동들이 아이들이 하더라도 솔직히 공교육 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교과보다 교과 수업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수업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수업이 더 굉장히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이거는 재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간혹 그 전학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혁신학교 누가 논다 그래. 얼마나 이제 속된 말로 얼마나 빡센 줄 알아? 예. 차라리 시험 보고 말지. 이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얘기를 해요. 뭐 숙제가 많은가요? 아니면은 가르친 내용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뭐 수업 시간이 긴가요? 뭐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느끼긴 하는데 뭐 수업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혼자 앉아서 혼자 공부해서 어떤 점수화된 결과치만 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또 협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돼야 되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더 이제 힘든 거죠. 그런 솔직히 경험이 적잖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초중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으니까 혁신학교는 좀 다른 분위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아이들이 한번 겪고 나면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아이도 성장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모여서 막 이렇게 협업 수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저거 노는 거 아니야? 저 공부 잘하는 애가 오히려 손해 아니야? 이런데 저희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남을 가르쳐 봐야지 자기 공부가 더 쌓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같이 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게 1학년이 지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훨씬 더 수월하게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수업에서 소외가 안 되고 참여해야 되고 이러니까 더 아이들이 이제 강도가 세다고 하는데 솔직히 일반고 학교에서는 되게 뭐 제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상을 얘기하면 내가 수업 듣기 싫으면 자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냥 참여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협업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무인승차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 혁신학교 뭐 쉽다고 그래 뭐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군요. 아이들 표현을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또 제 3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제천고나 대광여고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 입시를 해야 하는 현 우리 교육 제도에서는 아직 모자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아까 뭐 국감에서 나왔던 국가 수준 학업 청취도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혁신교육의 경우 전국 고등학교 평균보다 3배 정도 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는 저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혁신학교 졸업생 수가 작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력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요. 저도 그 기초학력 그 미달 그거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 충북에 있는 저 끝에 있는 학교랑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의 기초학력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저는 기준이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일단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학력이라는 게 솔직히 그 자사고나 특목고는 그런 어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최적화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학교는 그런 그 입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의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서
어떤 틀 속에서 보는 게 개인적인 성장을 보면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요. 대학이 반은 아니지만 정말 대학 갈 의지도 없고 준비도 안 한 친구들이 제가 대학을 진학하는 걸 봤어요. 진로의 한 방법으로. 진학이 아니라.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기초학력으로만 표시되지 않는 어떤 정말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 게 저는 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량화되지 않은 정성적인 부분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것도 수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그 제천고랑 대강여고도 저희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러는데요. 저희도 이제 혁신학교, 고등학교를 경험해보는 학부모들이, 특히 입시를 경험해보는 학부모들이 적잖아요, 수가.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히려 겪어보고 나서는 이게 입시에 오히려 유리하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그러니까 애들이 왜 지난번에 제가 EBS 방송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공부법에 있어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과 협업을 하는 데서 공부하는 게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런 기필고사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게 있거든요. 근데 혁신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계속 일상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필고사든 프로젝트든 이런 거에서 그게 쌓여진 그 내공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게 이제 입시에서 좋은, 물론 입시를 위해서만은 그런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입시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나 학부모는 행복한 입시를 꿈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시를 준비해도 경쟁적으로만, 그러니까 경쟁을 하되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 경쟁을 하다 보면 저는 계속 불안하고 불행해진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 하는데 도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찬반 의견을 고르게 이제 시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요, 혁신학교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은진 전국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델포닉스의 Didn't I Blow Your Mind This Tim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에서 혁신학교를 두고 찬반 양측의 학부모 대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녀들의 진학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안전톡톡이 준비되어 있고요. 인천시 소식 바로 만나보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인천광역시 이종욱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 인천형 임대주택이죠. 우리집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인현동에 우리집 1호 첫 입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인천시는 최근 저소득층 노령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추세에 맞춰서 도심 내 국공유지와 못생긴 땅, 버려진 땅을 쓸모없게 여겨졌던 자투리 땅들이 많은데요. 이런 땅들을 활용해서 소규모 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우리집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그 첫 사업으로 인천 인현동에 우리집을 지어 주민들이 실제 입주를 했는데요. 동인천역 인근 슬럼화 지역 내 자투리 땅에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총 28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경로당을 복합으로 신축하여 우리집 사업이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집 갖는 게 참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래 살 수 있는 내 집, 그런 이미지인데 인천시 우리집도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건설하는 우리집은 입주자분이 원하기만 하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이나 됩니다.
거기에 입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설계하는데요.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미리 선정해 이분들이 설계에 참여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내 집이나 다를 바 없이 나에게 맞춰 짓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집. 기존의 임대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 집은 자투리 땅, 국공유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복합백 개발 방식으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 소규모로 분산 배치가 가능합니다. 예. 또 작은 평형 위주로 기존 생활권 내에 건설하게 되어 생활권의 이동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게 되고요. 앞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건설할 예정인데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유형으로는 거주자들이 필요할 경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 등을 같이 설치하는 자립기반형 주택과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주택 등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나요? 네,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 차상위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순위를 정해 입주하시게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그 외에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추진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매년 1,000호씩 10년간 1만 호를 지어서 주거 약자나 저소득층에게 획기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까지 들어볼까요? 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 장애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11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게 된 주요 목적은 최소한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게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수급자에 대하여 그 부양 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부양 의무자 지위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상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폭을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양천 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인데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1월 9일 소방의 날이라고 하던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소방하면 떠오르는 재난통합번호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네. 올해로 제5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11월 9일 119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는 없는 날짜일 것 같은데요. 그럼 소방의 날에 특별히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까? 전국 소방서에서 소방의 날을 이제 기념하는 행사를 여는데요. 지역마다 각종 현장 활동, 소방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소방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표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방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죠. 또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또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에요. 이런 달을 맞이해서 화재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요.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소방 대피나 이런 화재 관련 대처 요령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또 네. 산에는 산불 조심 이런 현수막도 붙고 그러던데요. 소방의 날에 불조심 강조의 달에 11월에는 소방 당국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이게 11월에 네, 불이 많이 나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정한 건가요? 11월에 딱히 불이 많이 나서는 아니고요. 예. 이게 건조한 날씨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시민 자율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달입니다. 겨울철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보시면 유독 지하철이나 백화점,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불조심 캠페인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각종 소방시설 점검이나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화전 작동 점검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소방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이 사전 점검을 하는 모습 보니까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소화전 알고 계시네요. 아유, 그럼요.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소화전이 크게 지상식과 지하식이 있는데요. 지상식은 도로 보도에 빨간색 시설물로 많이 볼 수 있고요. 지하식은 노란색 테두리가 그려진 소화전 주정차 금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매놀입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외에도 도로에는 교통 제어시설이나 표지판, 매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서 무심코 지나치게 되죠. 저희가 점검은 주로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은 없는지 파손, 변형, 균열, 작동 상태 등을 확인을 해요. 실제로 열어서 틀어보고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도 살펴보고요. 그렇군요. 그 소화전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소방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원, 장비, 그리고 소방 용수인데요. 예. 인원은 불을 끄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고요. 장비는 그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 예를 들면 소방차나 사다리 등을 말해요. 그 다음 소방 용수는 불을 끌 때 쓰는 물입니다. 물은 이제 구하기도 쉽고 불을 끄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인데요. 예. 물에 압력을 줘서 불이 난 곳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펌프차는 한 대에 3,000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고요. 물을 공급해주는 탱크차는 한 대에 5,000리터의 물이 탑재돼 있어요. 둘이 합치면 8,000리터인데요. 이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커지는 불의 특성상 이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8,000리터나 되는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 물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소화전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대형 건물 앞에 가면은 소화전이 있는데 구멍이 몇 개가 있어서 보니까 층수에 따라서 수압도 다 다르더라고요. 높은 층수를 쏘는 물은 또 수압이 세고 역시 소방차에 물이 떨어지면은 불도 못 끄고 또 대원들도 위험해지니까 소화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하지만 또 이런 중요성이 좀 많이 홍보되지 않아서인지 무관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가보면 지상식 소화전 바로 옆에 주정차를 해놓은 차량도 많고 지하식 소화전 위에 버젓이 주차해놓은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라는 표시가 있는데도 말이죠. 예. 이게 불법 주정차 이외에도 소화전 주변이 또 쓰레기가 가득한 곳도 많고요. 아무래도 소화전 옆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 소화전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방 차량이 큰데 또 옆에 대지도 못하고요. 소방 호스를 펼치기도 힘들고요. 불이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시 대비를 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막고 있다면 신속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도 불이 났다는 신고로 출동했는데 현장 근처에 가깝게 소화전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소화전에서 반경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불법 주정차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서에서도요, 눈에 띄는 각종 소화전 표지판을 부착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차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모세의 기적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모세의 기적으로 저희가 불이 난 현장에 빨리 도착해도 불법 주정차로 이제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부터라도 주변 소화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서 소화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걸어다니다가 소화전이 혹시 어떤 물건들로 이렇게 막혀 있거나 차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거기를 좀 비워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그치고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